우리 둘째는 아나운서라 태가 나는데 너는 돼지같이 살만 쪄가지고 내 아들 인생이 불쌍하구나. 친척들이 모두 모인 제사상 앞 새벽부터 혼자 상을 차린 제게 시어머니가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쥐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네, 저도 댁 같은 시어머니 모시기 끔찍하게 싫네요. 앞으로는 그 귀하고 예쁜 둘째 며느리한테 경조사도 집안일도 다 맡기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하지만 정확히 3일 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평소에 고상함은 온데간데 없는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없어진 3일 동안 시댁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어요. 저는 4살 배기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 도진이 벌어오는 빠듯한 살림을 조금이라도 메꾸려고 집에서 번역일을 받아 했습니다.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외국어 원고를 붙들고 씨름하던 날도 많았고요. 거기에 시댁 대소사라면 김장이든 제사든 빠짐없이 달려가 챙겼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살이 붙었고 옷차림도 편한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헐렁한 면바지가 제 일상복이었습니다. 도지는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었어요. 편한 게 최고라며 도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훈이 너는 꾸미지 않아도 예뻐. 남들 눈 신경 쓰지 마.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도지는 아이를 재워주고 설거지까지 도맡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받는 서름도 도진을 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도진과 달랐어요. 거칠애와 체면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으며 혀를 찼습니다. 살림이라도 잘하니 다행이지. 그꼴로 어디 사람들 앞에 서겠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지만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도진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차에 아나운서로 활동하는 둘째 며느리 유진이 시집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대놓고 저와 유진의 급을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에는 늘 화려한 유진만 데리고 다니며 자랑하셨어요. 사람들이 유진을 알아보고 모여들 때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럴 때면 제 이름은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요. 반면 손에 물 묻히는 굳은 일이라면 귀신같이 저만 찾으셨고요. 유진은 방송 일정을 핑계로 매번 쏙 빠졌습니다. 그런 유진을 시어머니는 귀한 몸이라며 감싸두셨어요. 김장철이면 시어머니는 새벽같이 전화를 걸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배추 100포기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유진은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의 희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어요. 시할아버지 제삿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버님 제사라 일가 친척이 죄다 모이는 큰 행사였어요. 저는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나 혼자 부엌에 서서 산더미 같은 전을 부쳤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목덜미를 타고 앞치마를 흥건히 적셨어요. 기름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엌 너머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달궈진 기름이 손등에 튀어 빨갛게 부풀었지만 닦아낼 틈조차 없었어요. 그때 화장을 곱게 하고 새 원피스를 차려입은 유진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가 유진의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유진이 왔구나. 방송하느라 피곤할 텐데 뭐하러 일찍 왔어? 유진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할아버님 제삿날인데 와야죠. 오는 길이 좀 막혔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묵묵히 기름 묻은 전을 뒤집었습니다. 유진은 부엌 쪽으로 눈길 한번 주지 않더라고요.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유진 옆에 앉아 사과를 깎아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곁눈질로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제사상 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거실에 둘러앉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 유진에게만 홍삼 한 봉지를 슬그머니 챙겨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유진이 먹어라. 목 쓰는 일 하느라 얼마나 힘드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식어버린 나물 한 젓가락으로 빈속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신 상태였죠. 그때 시어머니가 친척들 다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이셨습니다. 둘 다 며느리라도 같은 며느리가 아니야. 하나는 저렇게 곱고 똑똑한데 하나는 흘러다니는 돼지 같아서 내 아들이 불쌍하지. 순간 거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친척 몇몇이 민망한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한 친척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형님, 애특게 써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저는 손에 들린 뒤집개가 부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5해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들고 있던 기름 묻은 뒤집개를 제사상 앞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둔탁한 소리에 모든 친척의 시선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도진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너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 식모예요? 5년 동안 김장도 저 혼자, 대청소도 저 혼자, 제사도 저 혼자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도진이 제 앞을 막아서며 어쩔 줄 몰라 손을 내저었어요. 주윤아, 일단 진정하고 나가서 얘기하자. 저는 도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멈추지 않고 그동안 가슴에 쌓인 말을 쏟아냈어요.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돌아오는 게 돼지라는 소리예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자리를 박차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눈을 부라려? 못 배운 게 그새다 티가 나는구나. 시어머니가 손을 번쩍 치켜드셨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때리세요. 그래도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앞으로 그 귀한 둘째 며느리하고 매일 통화하시면서 제사도 집안일도 전부 맡기세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켜든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허리에 둘러맨 낡은 앞치마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러고는 굳어버린 시어머니의 발 밑에 그것을 툭 던져버렸어요. 유진은 소파에 앉은 채 입을 가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곤히 자고 있던 아이를 안아들고 겉옷만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도진이 헐레벌떡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따라 나왔어요. 지훈아, 잠깐만. 내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릴게. 제발 이러지 마. 저는 제 팔을 붙잡는 도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발도 안 들일 거야. 따라오지 마.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르 닫히는 순간까지 도진은 그 자리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1층 버튼을 눌렀어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가방 속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시어머니, 도진, 그리고 얄밉게 눈치만 보던 유진의 번호까지 번갈아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들을 하나하나 영구 차단해버렸어요.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창밖으로 시댁 아파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부모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맞으셨습니다. 예, 이 밤중에 애를 안고 무슨 일이야? 저는 부모님을 끌어안고 짧게 자초지종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천천히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으니 들어와 쉬어.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힘에 안긴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시댁과 절연을 선언하고 친정에서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식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켜 그동안 묵혀두었던 번역 일거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육아와 시댁 대소사에 치여 미뤄두었던 원고들이 폴더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손도 못 대고 돌려보낸 일감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거절 메일을 보내며 얼마나 속이 쓰렸는지 모릅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니 머릿속 문장들이 술술 풀려나오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늘 시댁 행사 날짜를 머릿속에 달력처럼 새기고 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모임이 있고 다음 달엔 누구 생신이 있는지 챙기느라 정작 제 일은 늘 뒷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비로소 제 이름 석자가 떠올랐습니다. 서지훈. 결혼 전에는 어디 가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참 작업에 몰두하던 중 화면 한쪽에 떠있던 공고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번역 에이전시에서 프리랜서 번역가를 모집한다는 글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를 붙잡는 시댁의 무게가 사라지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욕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고 그동안 작업했던 결과물을 추려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손끝이 다 짜릿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저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얘, 뭘 그렇게 열심히 봐? 얼굴이 다 환해졌네. 저는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일 제대로 해보려고. 큰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어머니는 잘 생각했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점심 무렵 휴대폰 진동이 울려 화면을 보니 친형집 앞 카페에 와 있다는 도진의 문자였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옷을 챙겨 입고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도진은 구석자리에 앉아 초췌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새 눈이 퀭하게 들어가고 수염도 깎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도진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빼주려 했어요. 저는 그 손길을 모른 척하고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 든든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저 낯설게만 보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도진이 두 손을 모아쥐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그날은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가 말씀이 좀 심하셨어.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좀 심하셨다고? 5년이야. 5년 동안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에 서준 적 있어? 도진이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당신은 늘 어머니 뒤에 숨었어. 나한테는 참으라고만 했고. 그게 제일 날 힘들게 했어. 도진이 무거운 침묵 끝에 겨우 입을 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나도 부모님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넌 모를 거야.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힘들었다고? 부엌에서 전 부치다 돼지 소리 들은 건 난데 당신이 힘들었다는 말이 나와? 도진은 또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들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마음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해. 지금은 아니야. 도진의 부르는 소리를 뒤로 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에이전시 번역 테스트 원고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정성껏 옮기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어둑해졌습니다. 그렇게 한창 원고에 몰입해 있을 때였어요. 책상에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어요. 저는 모르는 번호다 싶어 무시하고 다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끊겼다가 다시 울리기를 끈질기게 반복했어요. 10번도 넘게 울려대는 신호음에 결국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평소에 기고만장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는 짐승이 우는 듯한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아, 지훈아, 제발 끊지 마라. 나 좀 살려다오. 나 죽게 생겼다.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으려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끊을 틈도 주지 않고 횡설수설 말을 쏟아냈어요. 집이 망했어. 우리 식구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저는 영문을 몰라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졌어요. 네 시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났단다. 어미 막혀서 하루아침에 다 넘어갔어. 집이고 살림이고 죄다 빨간 딱지가 붙었다. 이야기인즉 그토록 번듯하던 시아버지의 회사가 어음부도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었어요. 거래처 한 곳이 돈을 떼먹고 도망치면서 줄줄이 막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평생 거드름을 피우며 돈 자랑을 하던 집안이 단 하루 만에 거지꼴이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재산이며 가재도구에 압류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는 거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빚쟁이들이 들이닥치는데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내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졌다. 엉덩이 뼈가 다 부서졌다고.
지금 병원인데 수술비가 한 푼도 없다. 시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미끄러져 고관절이 심하게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왔지만 당장 수술비조차 마련할 길이 없는 처지였어요. 저는 묵묵히 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 사과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그날 내가 한 말은 다 실수였다. 화가 나서 그랬어. 너만한 며느리가 어디 있니? 그러니 며느리 된 도리로 당장 병원으로 와다오.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와서 수술비 좀 결제해주고 내 옆에서 대소변 좀 받아다오. 내가 이 꼴이 됐는데 큰 며느리 너밖에 더 있겠니?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다치고 집안이 무너진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받은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돼지라 부르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하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던 둘째 며느리한테 부탁하세요. 곱고 똑똑한 그 사람한테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겁니다. 밤새 병원 복도에서 그 수발을 다 들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저는 다시 흔들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책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친정어머니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웃음소리에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면 속 번역 원고의 커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다시 한 글자 한 글자 제 미래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방 안에 조용히 울렸어요. 창밖으로는 별 하나 없이 깜깜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어버린 그 시각, 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도진이 남긴 긴 편지와 친척들의 입을 통해 그날의 일이 제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듣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술비를 구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응급실 복도 한쪽 병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신음하며 천장만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제할 돈이 없으니 손도 쓰지 못한 채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요란한 복도에서 시어머니는 외톨이처럼 누워 있었어요.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둘째 며느리 유진에게 마지막 동아줄을 잡듯 전화를 건 거였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또각거리는 구두소리와 함께 명품백을 뜬 유진이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꾸민 모습이 초라한 병원 복도와는 영 어울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살았다는 듯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어요. 유진아, 와줬구나. 네가 올 줄 알았다. 어서 와서 좀 앉아봐.
하지만 유진은 시어머니의 몰골과 복도에 붙은 압류 관련 서류를 보더니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유진은 부도가 난 시댁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간호사에게 슬쩍 물어보았어요. 그러고는 입꼬리가 차갑게 내려앉더라고요. 명품백을 든 손이 신경질적으로 떨리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어머니 어머니 하며 살갑게 굴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니, 빚이 그렇게 많아요? 그 돈을 대체 누가 감당하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유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며칠만, 며칠만 내 옆에서 대소변 좀 받아다오. 수술만 하면 금방 일어날 테니까. 유진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몸을 휙 빼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방송인이에요. 제가 여기서 똥오줌이나 받고 있으면 제 이미지는 어떻게 되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어요. 유진아, 그러지 말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잖니? 명절마다 용돈도 두둑히 챙겨주고. 유진은 콧방귀를 끼며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간이라도 빼줄 듯 살갑게 굴던 유진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돈 없는 시댁은 이제 저한테 짐덩어리일 뿐이에요. 모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았지만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못을 박았어요. 처음부터 저는 잘 나가는 집안에 시집 온 거예요. 이렇게 쪽박 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요. 유진은 자신의 옷자락을 붙든 시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손을 짚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떠받들던 며느리가 한순간에 돌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였어요. 믿었던 만큼 충격도 컸던 모양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람의 급을 나누던 방식 그대로 이번에는 자신이 짓밟히고 있었던 거예요. 돈 있을 때는 떵떵거리고 돈 없으면 짐짝 취급하는 그 잣대를 시어머니 본인이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식을 듣고 뒤늦게 시동생이 헐레벌떡 응급실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어머니에게 다가가기는커녕 아내인 유진의 눈치부터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반색하며 손을 뻗었어요. 아들아, 너라도 좀 어떻게 해봐라. 네 아버지도 쓰러지기 직전이야. 하지만 시동생은 어머니의 손을 슬그머니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이야. 회사 빚이 다 내 앞으로 넘어오게 생겼다고. 나도 내 코가 석자야. 제 부모의 안위보다 제 앞으로 떨어질 빚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너까지 애미를 이렇게 외면하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시동생은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은 그런 남편을 향해 싸늘하게 쏘아붙였어요. 잘 들어. 나는 당신 부모 빚 한 푼도 못 더하나. 당장 이혼 도장 안 찍으면 나도 변호사 써서 소송할 거야. 시동생이 사색이 되어 유진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우리 그래도 부부잖아. 이러지 마. 부부 좋아하시네? 나는 잘 나가는 남자랑 결혼한 거지? 거지랑 결혼한 거 아니야. 시동생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만 유진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남기고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울리며 병원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믿었던 며느리와 아들에게마저 벌레 취급을 받으며 버림받은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러진 고관절의 고통보다 더 큰 배신감에 휩싸여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주름진 두 눈에서는 핏발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 하나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휴지를 건넸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한때 사람들 앞에서 그토록 떵떵거리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한편 그날 밤 제가 머무는 친정집 문 앞에서도 한 사람이 떨고 있었습니다. 연락처가 모두 차단된 도진이었어요. 도진은 닫힌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저를 기다렸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리지는 못하고 그저 그 앞에 쪼그려 앉아 날이 새기를 기다린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도진은 그동안의 일을 빼곡히 적은 긴 편지 한 장을 문틈에 끼워 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침에 그 편지를 발견한 친정어머니가 조심스레 제게 건네주었어요. 예, 사위가 밤새 문 앞에 있다 갔나 보더라. 이런 게 끼워져 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시댁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지는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그래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글자마다 도진의 후회와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의 비참한 몰락에 일만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출판사 번역 테스트 원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모진 사람이라 욕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난 5년간 제가 흘린 눈물을 그들은 단 한 방울도 닦아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오직 저와 아이의 미래뿐이었습니다. 편지 한 장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저는 또다시 그 집의 며느리로 끌려 들어가겠죠. 저는 그 자리에서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치듯 시부모는 변두리에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거동조차 못하는 시어머니는 눅눅한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고 시아버지는 그 옆에서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평생 거드름을 피우며 사람의 급을 나누던 두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하루 끼 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좁은 방에는 양냄새와 곰팡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시어머니는 누운 채로 천장 얼룩을 세며 며느리를 돼지라 부르던 그날을 곱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끼니 때마다 식은 죽을 떠먹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자신들이 제게 저질렀던 일의 대가를 두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 혹독하게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단칸방으로 쫓겨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며칠 밤을 새워 다듬은 포트폴리오와 샘플 번역 원고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헐렁한 면바지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부엌을 지키던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현관을 나섰어요. 제가 향한 곳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글로벌 출판 에이전시였습니다. 번역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일해보고 싶어 하는 곳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려 손에 든 가방을 몇 번이고 고쳐 잡았습니다. 높다란 빌딩 꼭대기층,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릴 때마다 저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고 안내 데스크 앞으로 곧장 걸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까다롭고 예리하기로 소문난 편집장 레이첼 윤을 만났습니다.
레이첼은 안경 너머로 제 이력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경력에 5년 공백이 있네요. 그동안 일을 거의 안 하셨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육아와 집안일을 하느라 일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원서를 놓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그저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별 대답 없이 제가 제출한 번역 원고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 손길이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원고 속 미묘한 표현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레이첼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장을 옮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인물의 속마음을 살리는 감각이 좋네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실력을 알아봐 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시댁에서는 늘 모자란 사람 취급만 받았으니까요. 레이첼이 안경을 고쳤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마침 우리 쪽에 큰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판권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해외 유명 작가의 신작 미스테리 소설인데 메인 번역가가 공석이거든요. 레이첼은 책상 서랍에서 영어로 빼곡한 원고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 소설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1시간 안에 번역해 보세요. 실력을 직접 보고 싶어요. 순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1시간 안에 처음 보는 어려운 원고를 번역하라니 보통 사람이라면 손사래를 쳤을 겁니다. 레이첼은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난 5년간 시댁의 핍박 속에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서름이 복받치는 밤이면 외국어 원서를 펼쳐 문장 속으로 도망쳤고 그렇게 독하게 갈고 닦은 감각이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한 문장 두 문장 풀어가다 보니 어느새 두려움이 가셨습니다. 저는 펜을 쥐고 원고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술술 풀려나왔습니다. 주어진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완성한 원고를 받아든 레이첼은 한참을 읽어 내려가더니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놀랍네요. 공백기가 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이 프로젝트의 메인 번역가로 함께 일합시다. 저는 믿기지 않아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그 큰 작품을요? 실력으로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사람을 외모나 경력 공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결과물로 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5년의 서름을 단번에 씻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식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빌딩을 나서는데 정문 앞에서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쳤어요. 남루한 행색의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를 밀고 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때 묻은 외투에 헝클어진 머리, 며칠은 굶은 듯한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모았어요. 지훈아, 한 번만 도와다오. 네 시어머니가 수술도 못 받고 이렇게 됐다. 우리가 잘못했어.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도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매달렸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 네가 좀 커뒀다오. 큰 며느리 너밖에 없지 않니? 예전에 저였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눅든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방금 제 손으로 새 인생의 계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작아질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와 그 옆에 무릎 꿇은 시아버지를 차분히 내려다봤습니다. 두 분의 불행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다 잊으셨습니까? 시아버지가 제 바짓단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이게 제 마지막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등 뒤로 시아버지의 울부짖음과 시어머니의 통곡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게 쏟아낸 모진 말들을 떠올리면 오히려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친정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작업실로 얻었습니다. 아이는 친정 부모님이 전폭적으로 돌봐주셨어요. 어머니는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 작업실로 날라다 주셨고,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를 오갔습니다. 든든한 두 분 덕분에 저는 오로지 번역에만 제 모든 열정을 쏟아볼 수 있었어요. 밤이 새도록 자판을 두드리고 새벽이면 잠깐 눈을 붙였다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힘들 때마다 매대에 제 이름이 박힌 책이 놓이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상상 하나로 며칠 밤을 버틴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뼈를 깎는 작업 끝에 소설의 번역이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문장의 마침표를 찍던 날, 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좋아서 제 힘으로 끝까지 해낸 일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책은 출간 전부터 엄청난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전 예약 판매에서 당당히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이첼은 제 번역을 두고 원작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냈다며 거듭 칭찬했습니다. 출판사 안에서도 기대가 대단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책이 전국 서점에 깔리는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동네에서 가장 큰 서점을 찾아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제가 번역한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책 앞에 섰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번역가 서주윤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억눌리고 짓밟히던 지난 5년과 완전히 등을 돌린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번역한 소설이 출간 한 달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독자들은 문장이 살아 숨쉰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인터넷 서점 후기에는 번역가 덕분에 작품이 더 빛난다는 글이 줄을 이었어요. 서점마다 제 이름이 적힌 책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계에서 무명에 가까웠던 제 이름이 단숨에 최고의 스타 번역가로 떠올랐어요.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여기저기서 강연을 해달라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후속 번역 의뢰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밀려들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다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실력 있는 프리랜서 동료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찾아가 설득했어요. 다들 실력은 뛰어난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아 제 이름을 내건 전문 번역 에이전시를 정식으로 차렸어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 책상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일감은 꾸준히 늘어났어요. 저는 대표로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맡기는 현지화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성공시켰습니다. 밤을 새우는 일도 잦았지만 제 손으로 일군 회사라 피곤한 줄도 몰랐어요. 계약을 한 건 따낼 때마다
직원도 한 명씩 늘었습니다. 처음엔 책상 몇 개뿐이던 사무실이 어느새 한 층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업한 지 1년 만에 회사는 억대 매출을 올렸어요. 언론에서는 젊고 유능한 여성 대표라며 저를 앞다투어 소개했습니다. 강연장에 서면 수백 명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 경제 잡지의 표지에 제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은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어요. 저는 그저 실력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남은 나물로 끼니를 때우던 며느리를 떠올리면 지금의 제 모습이 꿈만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한 저는 가장 먼저 친정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좁고 낡은 집에서 고생하신 두 분이었어요. 저는 두 분께 넓고 햇볕 잘 드는 새 아파트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이삿날 아버지는 새 거실을 둘러보며 연신 헛기침으로 벅찬 마음을 감추셨습니다. 어머니는 집 구경을 하다 말고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예, 이게 정말 우리 집이라고?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집에 살아보는구나. 저는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이제 내가 다 갚을게. 마음 편히 누리면서 살아요. 아이에게도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었어요. 넓은 방과 책으로 가득한 서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까지. 아이가 활짝 웃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이었어요.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나면 이게 정말 제 인생이 맞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눈부신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고급스러운 수트를 차려입고 사무실에서 대형 계약건을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책상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저 기억하시죠? 형수님이 아주 크게 성공하셨다는 소식 잡지에서 봤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그 집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은 일로 연락했을 리가 없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시동생의 목소리는 어딘가 비굴하면서도 능청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저는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형수님한테는 푼돈이실 텐데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시동생은 둘째 동서에게 버림받고 이혼을 당한 뒤 폐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다 제가 크게 성공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고는 돈을 뜯어낼 속셈으로 연락을 해온 거였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생각 없습니다. 제가 번 돈은 제가 피땀 흘려 모은 거예요.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저는 그 한 통의 전화로 시댁 식구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걸 깊이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그들이 만만한 도진을 물고 늘어지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도진은 그즈음 부쩍 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아내인 제가 눈부시게 성공할수록 도진은 어딘가 기가 죽어 보였어요. 저녁이면 거실 구석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소곤거리다 제가 들어가면 황급히 끊곤 했습니다. 한 번은 누구와 통화하냐고 묻자 도지는 친구라며 얼버무렸어요.
저는 그런 도진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 쫓겨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도진의 부모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불쌍한 척 눈물바람을 했다고 합니다. 늙고 병든 부모를 모른 척하는 불효자라며 도진의 가슴을 후벼 팠던 거예요. 그 끈질긴 압박에 도진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사 일에만 몰두했어요. 마침 에이전시의 사세를 더 키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미 지역의 대형 출판사와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계약을 매듭 짓기 위해 저는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집에는 도진과 아이 단둘만 남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저는 도진에게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제 손길이 분주했어요. 일주일이면 금방이야. 아이 끼니 거르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도진은 평소와 다르게 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저는 그 어색함을 출장 준비로 어수선한 탓이라고 여기고 넘겼어요. 그저 한 주만 지나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리라고 믿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웠어요. 도진의 어색한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출장지에 도착한 저는 마음을 다잡고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소화했어요. 북미 출판사 관계자들은 제 실력과 비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상대 회사는 다음 작품도 꼭 저와 함께하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어요. 마지막 날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성대한 축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들고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이 제 웃음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에 저는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장 가장 빠른 귀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짐을 찾을 새도 없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머릿속을 온통 헝클어 놓았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데려왔다는 말만 거듭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어머니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하셨어요. 집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거세게 뛰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말끔하던 복도에 낡고 더러운 짐 보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보따리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양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버튼을 눌렀어요. 문을 열고 한 발 들여놓은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꾸며놓은 안방 침대 위에 거동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떡하니 누워 있었어요. 새하얀 침구에는 누렇게 얼룩이 번져 있었고 방 한가득 시큼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시아버지가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부엌에서 인기척을 느낀 도진이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지훈아, 너 벌써 왔어? 아니 이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눌러 입을 열었어요. 이게 다 뭐야? 누가 우리 집에 이 사람들을 들였어? 도진이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두 손만 비볐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얼어 죽게 생겼다고 매일 전화를 하시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도진의 변명을 듣는 둥 마는 둥 안방으로 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칠 전 빌딩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 왔구나. 큰며느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면서 늙고 병든 시애미 하나 못 거두겠니? 저는 기가 막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어? 배고파 죽겠으니 어서 미음이나 한 그릇 쏘아와라. 며느리가 되어서 시애미를 굶길 셈이냐? 소파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도 거들먹거리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래, 네 형편에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천륜이야.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며칠 전 휠체어에 앉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매달리던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 성공 소식에 눈이 뒤집힌 두 사람이 제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린 거였어요. 우유부단한 도진을 눈물로 협박해 막무가내로 제 보금자리를 짓밟은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진을 보았어요. 아이는? 우리 애 어디 있어? 도진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애가 할머니 할아버지 무섭다고 울어서 장모님이 데려가셨어. 그 말에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싸늘하게 식어내려갔어요. 4살 벽이 제 아이가 낯선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제 집에서 도망쳤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군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된 거였어요. 저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오히려 목소리는 가라앉더라고요. 도진이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도진은 제가 결국 한숨 쉬며 부모를 받아들일 거라 여겼던 모양이에요. 도진이 제 손을 슬그머니 잡으려고 했습니다. 지훈아, 그래도 부모님이신데 한 번만, 응? 내가 진짜 잘할게. 저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도진이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목을 빼고 저를 노려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 저는 대답 대신 화면을 눌러 숫자 3개를 또박또박 찍었습니다. 112. 도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지훈아, 너 설마 그거 내려놔. 저는 도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곧장 상대가 받았어요. 네, 신고할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집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 미쳤구나. 시부모를 경찰에 신고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어? 시어머니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버둥거렸습니다. 야 이년아, 당장 그 전화 못 끊어? 천벌을 받을 령 같으니? 저는 두 사람의 악다구니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와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어요. 세 사람 모두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표정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에 쿵쿵 울려 퍼졌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에 계신가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호령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네가 사람이야? 늙은 시애미를 경찰에 팔아넘겨? 시아버지는 험한 욕을 퍼부으며 제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두고 봐라. 네가 잘되나 두고 보자고. 천벌을 받을 거다. 저는 그 모든 악담에도 두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서재로 걸어 들어갔어요.
서재 한쪽 금고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저는 출장을 떠나기 전 마음 한구석에 들었던 불길함에 미리 한 가지를 준비해 두었어요. 금고 안에는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꺼내 거실로 다시 걸어 나왔어요. 도진이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훈아, 그게 뭐야?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도진의 앞으로 내밀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박힌 5글자가 도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도진의 다리가 휘청 꺾였어요. 저는 떨리는 그 얼굴을 향해 서류를 사정없이 던졌습니다. 종이가 허공에서 흩어지며 도진의 가슴팍과 발치에 후두둑 떨어졌어요. 잘 봐도 이게 내 대답이야. 도진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 넘겼어요.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도진이 멍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잘 들어. 지금 당장 이 사람들 데리고 내 집에서 영원히 꺼져.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이혼 소송 낼 거야. 위자료까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청구할 거고. 도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 2사람이 들어섰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저고 안방에 누운 사람과 거실에 있는 사람은 제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요. 경찰이 시부모를 향해 돌아서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하시면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거 침입이에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펄쩍 뛰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시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법이 어디 있어? 내 아들 집인데 내가 왜 나가? 경찰은 그런 시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침대에서 몸을 비틀며 악을 썼어요. 나 못 일어나. 다리가 부러져서 꼼짝도 못한다고. 어디 한번 끌어내봐. 경찰 한 사람이 난처한 얼굴로 도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부모님 되십니까? 도진이 한참 만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모시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시면 사설 구급차를 부르시고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도진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도진은 흩어진 서류와 침대 위의 어머니, 그리고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도진의 안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또 새로 세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떨던 도진이 마침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사설 구급차 한 대 보내주세요. 주소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도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애미를 내쫓겠다는 거야? 도진은 전화를 끊고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도진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그만해. 나 평생 엄마 그늘에 숨어서 살았어. 그 바람에 지훈이가 다 망가졌고,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시어머니가 도진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어미를 길거리에 내다 버리겠다는 거냐? 네가 사람이야? 도진은 그 손을 가만히 떼어냈어요.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진이 직접 어머니를 부축해 들것으로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도진아, 너 이러고도 천벌 안 받을 줄 알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진은 입을 꾹 다문 채 들것을 따라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도 험한 욕을 퍼부으며 그 뒤를 따랐어요. 저는 거실에 서서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복도에 세워진 구급차 앞에서
도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진이 들것에 누운 어머니와 옆에 선 아버지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빠, 나 오늘부로 두 사람하고 인연 끊을 거야. 앞으로 내 가족은 지훈이하고 우리 애뿐이야. 시아버지가 도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부모를 버리는 놈이 잘 되나 봐라. 도진은 그 손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이 지훈이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것도 과분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구급차 문이 닫히고 차가 멀어졌어요. 시부모의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빈 복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도진이 도어락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새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삑삑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완벽한 단절을 제 손으로 매듭짓는 소리였어요. 도어락을 다 바꾸고 돌아선 도진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도진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고는 제 발끝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5년 동안 너 혼자 다 견디게 만들고 나는 늘 도망쳤어.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만은,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죽을 때까지 다 갚을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는 안 거둘 거야. 내 손에 그대로 둘 거야. 도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은 철저히 내 방식대로 굴러가. 시댁하고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안 돼. 이 조건 못 지키면 그날로 끝이야. 도진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거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킬게. 다 지킬게. 너하고 우리 애만 보고 살게. 저는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었지만 마지막 기회 하나는 남겨둔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소독업체를 불렀습니다. 시부모가 더럽혀 놓은 안방과 거실을 구석구석 말끔히 닦아냈어요. 얼룩진 침구는 모조리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집안 가득하던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쉬어졌어요. 오후가 되어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아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엄마,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기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얘, 이제 다 괜찮은 거야? 저는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집은 내가 지킬 거야.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한편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은 시부모는 그 차가운 단칸방으로 다시 기어들어갔습니다. 한겨울 냉골 같은 방에 누워 시어머니는 이를 갈았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둘째 며느리 유진이라 여긴 거였습니다. 자신을 가장 먼저 짐짝 취급하며 내팽개친 그 며느리에게 시뻘건 앙심을 품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복수의 칼날을 천천히 갈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미뤄두었던 북미 출판사와의 초대형 계약이 마침내 최종 성사되었어요.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을 마치는 순간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그 자리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늘든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축하 파티가 한창이던 사무실에서 저는 잠시 손에 든 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무심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가 저는 그만 눈을 의심했어요.
메인 화면이 온통 둘째 동서 유진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유명 아나운서의 생방송 폐륜 막말 논란이라는 제목이 줄줄이 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 하나를 눌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유진은 토크쇼 생방송 쉬는 시간에 스태프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이크가 아직 켜진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어요. 유진이 입을 가리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파사는 시험이 진짜 무식해서 말도 안 통해. 그 집 진작 정리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스태프 한 사람이 어색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유진은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이란 적자도 어찌나 찌질한지. 그런 호구를 내가 어떻게 데리고 살아? 진작 차버리길 잘했지. 그 모든 말이 마이크를 타고 전국에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시청자 게시판이 들끓었어요. 화면 가득한 유진의 비웃는 얼굴이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 보이던 우아한 모습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러고 며칠이 지나자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던 시아버지가 방송국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였어요. 유진이 시댁을 어떻게 짓밟고 떠났는지, 평소 어떤 사람이었는지 낱낱이 폭로하는 글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화면 속 우아한 아나운서와 글 속의 매정한 며느리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결국 유진은 진행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광고 계약이 줄줄이 끊기고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방송가에서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완전히 매장당한 거였습니다. 그토록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을 깔보던 유진의 끝은 그렇게 비참했어요. 남을 짐짝 취급하던 그 잣대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세상은 한동안 유진과 시댁의 몰락을 입에 올리며 떠들썩했습니다. 파산한 시부모의 사연까지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 소식이 들려오던 저녁, 저는 거실에서 도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도진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묵묵히 아이의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 내일 들었어? 도진이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봤어.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 생각도 안 들더라. 나한테는 이제 너하고 우리 애가 전부야. 도지는 정말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어떻게 되든 동서가 어떻게 무너지든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볼 뿐이었어요. 저와 한 약속을 그렇게 한 글자도 어기지 않고 지켜나갔어요. 저는 그 모든 인과응보의 과정을 멀찍이서 차분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구에게 복수하려 애쓴 적도 없었어요. 그저 제자리에서 제 삶을 단단하게 살아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급을 나누고 남을 짓밟던 이들은 결국 제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들었어요. 저를 올가매던 며느리라는 굴레가 그제야 흔적도 없이 사라졌음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시 새해가 흘렀어요. 번역 에이전시 창립 5도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대형 호텔 연회장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핏이 완벽한 새하얀 수트를 매만졌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연회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친정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는 든든한 제 조력자가 된 도진이 앉아 있었어요. 훌쩍 자란 아이가 도진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상에 오른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지고 수백 개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이름조차 잊은 채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불리면서요. 객석이 숨죽인 채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짓밟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오래 무너졌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두 발로 다시 일어섰어요. 제 이름 석자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분이 계신다면 부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지켜주세요. 누구의 부속품도 아닌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요. 말을 마치자 연회장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천장이 떠나갈 듯 쏟아졌어요. 저는 그 박수 속에서 앞줄에 앉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도 누군가의 부속품도 아니었어요. 오롯이 저 자신으로 빛나는 자리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객석을 향해 통쾌하고도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제 인생의 찬란한 이막이 그렇게 눈부신 박수 속에서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사랑이라는 포장 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휘두르던 그 잣대에 그대로 베이고 말았습니다. 반면 묵묵히 견디다 끝내 자기 자신을 되찾은 지효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애쓰지 않고도 가장 빛나는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어쩌면 진짜 복수란 나를 짓밟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굴레 안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하루도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